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형에게 전화를 3번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에도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법원 서류가 사무실로 날아들었습니다. 형이 공동 상속인 자격으로 회사 자산 전체의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15년을 바쳤습니다. 직원 3짜리 낡은 인쇄소를 연매출 50억 회사로 키운 것도, 아버지 병수발을 든 것도, 새벽 2시에 납품 문제를 혼자 해결한 것도 모두 나였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연 건 5년 전. 3천만 원을 빌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 형이 법원을 통해 회사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22살. 나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 채 아버지의 인쇄소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대기업 입사 원서를 쓰던 그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는 서울 외곽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간판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기계 3대 중 1대는 항상 고장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아버지 포함 3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너 진짜로 여기 올 거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나 알아요. 그래서 왔죠? 아버지, 고생 많을 거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새벽 5시에 먼저 나와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말없이 버티는 것이 무엇인지. 형은 그 무렵 서울 한복판에서 무역회사를 차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본금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군말 없이 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형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영업을 뛰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발로 뛰었습니다. 처음 2년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거래처 문 앞에서 쫓겨난 적이 10번은 됐습니다. 3번째 해. 작은 출판사 하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5년이 지나자 직원이 15명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뭔가를 알아챈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 이거 잘하네. 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아버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처음 쓰러진 건 10번째 해 봄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혼자 무거운 용지박스를 옮기다가 쓰러졌습니다. 직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왔을 때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나, 앞으로는 무거운 거 직접 들지 마세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 네가 바쁜 거 알아서. 나, 바빠도 말해야죠. 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고혈압이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달에 1번 병원을 다녀야 했고 약을 하루 2번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약통을 사무실 서랍에 하나 더 넣어뒀습니다. 잊지 않도록. 그때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뭐? 많이 심각해? 나 병원 정기검진은 받아야 할 것 같아. 혈압이 높아서. 형, 뭐 그 정도면 괜찮네. 다들 그렇잖아. 나이 들면. 나, 형. 한번 내려와서 보는 거 어때?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실 텐데. 형, 나 요즘 진짜 바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천천히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점심을 먹다가 중간에 내려놓을 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일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리 옆에 안락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내가 환자야. 나 쉬면서 일하라고요. 아버지, 쉬면서 일하는 건 없어. 그럼 일하면서 쉬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나는 오래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낮잠을 자던 모습도. 아버지가 두 번째로 쓰러진 건 12번째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말이 가끔 엉켰습니다. 병원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밤 10시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날은 말이 많았고 어떤 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 지금 회사 어떻게 될 것 같냐? 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니. 내가 없어도. 아버지 없어도 돌아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잡았으니까? 아버지, 그럼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 회사. 너한테 줄 거야? 그건 진작에 정해놨어. 아버지, 형한테 주면 또 난리거든. 너 알잖아. 내가 준 5천만 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형도 언젠간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 달라졌으면 진작에 달라졌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15개월 만에 처음 오는 것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왔어. 많이 놀랐지? 나도 깜짝 놀랐어. 아버지. 왔냐? 형, 많이 아파.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이젠 다 나은 거 아냐? 나는 병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손을 잡고 웃으며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1시간 있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형,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 빨리 낫고. 아버지는 형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 6달을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2달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그 2달 동안 낮에는 회사, 밤에는 아버지 집을 오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사가 오는 날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형은 그 2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월요일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2시에 아버지 방에서 잠들었다가 6시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째에 받았습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형. 지금. 응. 지금 빨리 와. 형, 알았어. 갈게. 형이 도착한 건 5시간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형은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형, 나 오는 동안 많이 힘들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형, 아버지 유산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는 연결해 놨어? 나는 그 순간 형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빈소가 차려지지도 않은 시간에. 형. 지금 그게 먼저야? 형,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하잖아. 언제 하려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형은 계속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상속, 지분. 조문객이 오고 가는 틈에 심지어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올리고 나서도 사흘 후 아버지를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법원 우편물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회사 자산 전체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 대표님. 이게 무슨 서류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변호사 사무실은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나는 법원 서류를 한 봉지 들고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상황 정리해드리면 형님이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자격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 지분은 형제가 동일하게 나뉩니다. 나 아버지가 저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변호사, 말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나 자필 서명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없으면 형이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변호사,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다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으면 지분을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15년 동안 회사를 직접 경영했다면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 모든 기록입니다.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거래처 계약, 직원 채용 내역, 급여 이체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당신에게 경영일임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는 그날부터 창고를 뒤졌습니다. 15년치 서류들이 파일박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영수증, 빗바랜 계약서, 손으로 쓴 거래 장부, 아버지 글씨가 적힌 장부도 있었고 내 글씨로 가득한 서류도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영업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팀장, 제가 진술서 써도 되면 써드릴게요. 대표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괜찮아요. 이건 내 일이에요. 팀장, 대표님 일이 저희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 회사가 대표님 거잖아요. 목이 막혔습니다. 삼켰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전권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이 열리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옛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짜리 편지와 함께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2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와 그에 딸린 모든 자산은 둘째 아들 준서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이 결정은 오래 생각한 것이다. 준서가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걸 내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 살아있는 동안 직접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회사는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나는 기계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했어? 형한테는 미안하다. 하지만 평생 제 몫은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큰아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 부분은 내가 못 가르쳐줬다. 그건 내 잘못이야. 그래도 이 회사는 내 거야. 그 전만큼은 틀림없어.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자필 유언장에 공증까지 돼 있으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이걸로 형님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혼자 해두셨던 거예요. 변호사, 2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군요. 꼼꼼하신 분이셨네요. 네. 그런 분이셨어요. 법원 판결이 나온 날은 아버지 기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자필 공증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됐고 15년간의 기업은 또한 법원이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형의 변호사는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회사는 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해둔 대로. 형은 판결 직후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형이 먼저 가처분 냈잖아. 형, 그건 내 권리잖아. 맞아. 형 권리로 신청했고, 나는 내 권리로 대응한 거야? 형, 아버지가 날 버린 거잖아. 유언장이라니. 그게 말이 돼? 아버지가 형을 버린 게 아니야? 형이 아버지 곁에 없었던 거야? 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날 퇴근 후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늦가을 해가 일찍 졌고 풀이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겼어요. 아버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것. 내가 이어온 것.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야근하는 직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돌리던 그 낡은 기계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새 기계 6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직원이 52명입니다. 아버지가 골목 끝에 세운 작은 인쇄소는 이제 건물 3층을 쓰는 회사가 됐습니다. 나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이었습니다.